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촛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우리들의 가장 주요한 요구는 박근혜의 퇴진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박근혜의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들, 즉 적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청산하자.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권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촛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문들을 쏟아냈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어딜 갔죠? 네,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을 제로 시대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연 2년 동안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해 8,350원,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에 맞춰서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단축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신고리의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계속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 문제를 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변화된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세상은 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산입범위 관련해서 일정하게 원래 있던 제도들을 바꾸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제한적인 인상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인데 그동안 68시간으로 해왔는데요. 이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구조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보다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보수 정권도 손을 댔다가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처리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순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 구조가 더욱더 재벌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못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죠? 뭐예요? 가장 최근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이 통과됐죠. 뭐였죠? 은산분리를 규제해야 되는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요구는 누구나 다 해왔던 거고, 돈 가진 사람들, 재벌들은 몇십 년 동안 요구해왔던 것을 한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본까지, 금융기관까지 산업재벌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막강한 재벌들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주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해 왔는데, 그리고 보수 정권도 손을 못 댔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한 것은 충격적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경제수석을 했던 홍장표가 잘렸습니다. 사실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말했던 것은 홍장표가 청와대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도 이러저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일찍이 개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개각에 들어가거나 또는 내각에 들어가거나 청와대에 갔다가 나오는 것을 데자뷰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드디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김동연 부총리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장하성이 서로가 말을 바꿔가면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확실해요? 정말 세상은 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조금씩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 한국 사회의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됐겠다. 네. 확실하죠? 왜 안 될까? 아까까지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촛불혁명이 있었고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된 구조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들이 등장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거나 신고리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또는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 아니면 노동시간 문제나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문제 또는 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이재용은 펄펄 날아서 구치소를 나오고 이어서 평양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결국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시민사회계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2,000불 정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3인 가구면 1억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에는 1억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보통 4인 가구이면 1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육박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돈들을 너무 많이 벌어서 5대 재벌은 해산에 617조 원의 산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에는 돈이 차고 넘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은 1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흔히 10%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청년 실업이 약 22%고 이것은 역대 유례가 없는 사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청년 실업을 보일 정도로 청년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은 1000만 시대이고 실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330만이 넘어가는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에서의 지출은 GDP 대비로 보면 10.4%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은 21%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보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우리는 일본보다는 2달을 더 일하고 독일보다는 4달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 대비도 남성에 비하면 64%에 불과하고 가계부채는 1,500조이고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7대 악성 부채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채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부채 자체가 굉장히 악성의 소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은 1등입니다.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10,000명당 노동자가 죽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실제 이라크와 미군이 벌였던 이라크 전쟁에서 10년 동안 미군이 죽은 숫자보다 산재로 1년 동안 죽는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안 되고 있을까?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신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을 봤으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고,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면 흔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 사회가 왜 이런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되게 어렵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전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쉽게 같이 얘기를 이제부터 조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은 돈이라는 말이고요. 주인은 주인이란 말이나 중심이란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주인인 세상, 돈이 중심인 세상,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먹은 음료수도 돈으로 먹었고 샌드위치도 돈으로 먹었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들어간 모든 교통수단도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이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소작을 붙이거나 아니면 머슴살이를 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살 수 없다 또는 죽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는 얘기지만 실제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가구에 단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등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살률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생겨난 일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리는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보셨습니다. 이게 어디 광고예요? BC카드의 광고입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광고인데요. 전 국민에게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광고 카피로 기억에 남는 거 하면 거의 1등을 갈 겁니다. 왜 이게 1등 갈 정도로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을 무척 축복으로 여겼고 이 말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정서적으로 동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동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주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얘야 돈이 최고가 아니란다. 돈보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등등.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봐야 제대로 살 수 없는 건 아주 엄정한 현실입니다. 이 구조에서 돈이 최고이고 이게 히트를 치니까 한 10년 전에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오늘부터 부자 되세요. 이 같은 BC카드 광고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머리를 주입시켜 두르고 있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1% 뭐죠? 대한민국 1% 광고 어떤 거예요? 기억나세요? 렉스턴. 대한민국 1%라고 하는 렉스턴 광고가 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자 99%, 이미 깨어 있는 자 1%. 사실은 살벌한 광고 카피입니다. 더 살벌한 광고 카피는 국민은행의 광고 카피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돼야 돈이 많아야 꿈이 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치지 말고 돈이 많아야 꿈이 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게 광고 카피였습니다. 또는 나는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섭거나 섬찟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형 인간이 돼 있고 돈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시중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시중에 나가서 보면 온갖 책들, 부자가 되는 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돈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자본이 조금 더 나가볼까요? 서울자치구별 올해 서울대 합격자입니다. 서울에서 합격된 서울대가 총 713명이 합격됐는데 서초, 강남, 송포가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초, 송파, 강남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태어나고 있을까? 그럴까요? 아니면 서울대를 뭘로 갔을까요? 돈으로 간 거죠.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송파와 강남과 서초에 살고 있는 금수저들은 또다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를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잖아요.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그 서울대 때문에 끊임없는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결국 돈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문제,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 이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돈이 얼마나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세월호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선 세월호 선장, 오직 변명뿐, 이런 얘기인데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준석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이준석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라 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잠깐 신문에 났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세월호에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엇이었다고요?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원래 25년이면 배가 사실은 폐선을 해야 되는 건데 돈 가진 사람들이 아직 쓸 수 있잖아 해서 35년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사실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본이라고 하는 구조, 돈이라고 하는 구조는 세상을 이런 구조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순실, 박근혜가 있습니다. 이재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최순실이 나쁜 사람이다, 박근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나서 합의를 하고 가장 큰 합의가 됐던 게 뭐였죠? 이재용과 박근혜에게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문제였습니다. 주주권을 행사. 그래서 박근혜가 이재용을 돌봐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보다 누가 더 높은 걸까요? 이재용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만 실제 국가 권력 위에서 춤을 췄던 것은 삼성이었고 결국 그들은 박근혜는 30몇 년의 형을 받지만 이재용은 떳떳이 구치소문을 나오는 것을 본다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첫 시간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죠? 예. 어디 다니세요? 회사 다니세요?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 네. 자영업 하시면 저하고 이따 좀 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 회사 다니시죠? 네. 학교 다니시죠? 네. 학교 비정규직. 네. 학교에 다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미래의 동량이 될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다니실까? 학교는 왜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또는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다니는 사람,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왜? 왜 돈 때문에 다니죠?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병철의 자식이 아닌 한, 이건희의 자식이 아닌 한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벌어야 되고 반드시 벌려면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몸뚱아리, 나의 노동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500억이 되시면 학교 계속 가요, 안 가요? 학교 비정규. 로또에 당첨돼도 나는 계속 다니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다니시죠? 일하는 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으시다. 혹시 다니시는 직장이? 회사는 다니다 그만두고 자영업.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데 일하는 게 재밌다. 네. 또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 다니시죠? 그냥 놀기만 하면 지겨우니까. 네. 또 다른 분. 대부분의 독특한 사람들은 빼놓고 얘기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러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화가 나는 일이 많죠. 그래서 호프하고 하면서 친구하고 얘기하잖아요. 내일부터 더러워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러워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다음날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오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매우 낮은 이유처럼 보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게 절실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500억의 로또라고 하는 것이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럼 500억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지? 세상의 주인은 자본이라고 했는데요. 자본이라고 하는 이 500억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오늘 우리가 모두 사장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정 님도 직장에 다니세요? 네. 500억 다니시면 안 다니실 거죠? 안 다니시면 뭘 해요? 500억이 생기면 뭘 할까? 500억이 생기면 가죠. 여행 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사이죠. 건물 사고 집도 사고 그래서 500억 벌어서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도 따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를 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아주 독특한 이런 분들 계속 500억 갖고도 직장 다니시고 엄청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일부터 더러워서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또 다니실 분들은 빼놓고 500억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뭘 할까요? 보통은 500억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도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500억을 가지고. 그래서 300 정도는 공장이나 기계를 사고 200 정도는 사람을 사는 거죠. 노동을 사서 700 정도의 물건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300 더하기 200 더하기 알파 이꼴 700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을 벌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벌려놓은 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살 때 내는 200원, 이 200원의 1원이든 0.5원이든 받기 위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밖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부르고 노숙자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건 빈곤한 삶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을 벌이고 없는 사람은 여기로 온다라고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이 판을 벌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산수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산수에서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뻥이에요. 100% 뻥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할 때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는데 노동자들은 정말로 물색 없이 생뚱맞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판을 벌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이 판을 벌렸는데 이 판을 벌린 이유는 알파 때문에 벌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알파가 아니면 이 판을 벌이지 않는 거죠. 알파 때문에 이 판을 벌렸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이윤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얘기이지만 무서운 얘기가 이 산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무서운 얘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를 이게 이제 생산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300은 공장이나 기계, 원료, 재료 뭐 이런 거고, 200은 노동이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면 이 알파라고 하는 이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0이 생겼으면 300 더하기 이 비슷한 걸 한번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계속 놀러 다니다가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300 더하기 200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판을 열어서 700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무슨 큰 공장이라고 하기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혹은 사회 혹은 나라에 감자탕집을 하나 냈다고 생각하자고요. 큰 감자탕집. 감자탕집 이름 하나 줘주세요. 대박 감자탕집을 냈습니다. 대박 감자탕집이 이 나라에는, 이 마을에는 혹은 이 사회에는 하나밖에 없다면 300 더하기 200 더하기 알파에서 알파 이윤 200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박또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지만 대박 감자탕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호준 님께서는 나도 하겠다 해서 성간의 감자탕을 내게 됩니다. 맞죠? 네, 당연히 성간의 감자탕, 배간의 감자탕, 정재택 감자탕 이런 것들을 내게 되죠. 결국 자본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감자탕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라에는 감자탕집이 생겨나게 되면 알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황 사장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황 사장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 판을 벌린 이유는 알파 때문에 벌린 건데 알파가 계속 떨어진다면 황 사장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황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정 사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다른 마을, 다른 업종. 네. 자본의 특징은요, 한번 승부를 보면 끝까지 보지 대충 장사 안 된다고 또 딴 데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산수라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파가 떨어지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거나 이걸 줄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대기 쉬운 것은 200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원래 옛날에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지금 제가 200에 돈을 썼다고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을 산다는 것은 노동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을 들여서 200시간을 사는 건데 초기에는 100원만 들여가지고 200시간을 사거나 아니면 200원 주고 원래는 200시간을 샀다가 어떻게 해요? 400시간을 시켜버리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장시간으로 무조건 만들면 되는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돈을 또 더 줘야 돼. 전에처럼 그렇게 돈 안 주고 그냥 원래 200원에 200시간 사서 400시간 시키고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 200을 줄이기 위해서 황 사장은 9시쯤 영업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불러요. 직원을 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온갖 구라를 한참 푼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홀의 김 씨와 주방의 이 씨는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알파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처음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회사의 이윤이 떨어질 때 사람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정리해고, 뭐 혹은 구조조정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것은 법에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의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더 유식하게 써 있는데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땐 사람을 잘라도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는 뭘까요? 이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사람을 잘라도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합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른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자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 떨어지기만 해도 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하냐면요. 흥국생명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이윤이 나고 있지만 미래에 이윤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도 돼요? 사람을 자를 수 있다. 지금 이윤이 나도 미래 손실이 예상된다고 경영이 판단하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태가 바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따라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파가 떨어지면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자르게 됩니다. 우리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2,626명이 잘리는 걸 봤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1년에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1,750명이 한꺼번에 잘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파 때문에. 두 노조 다 똑같이 제안합니다. 좋다. 인정하겠다. 회사 어려운 거 인정할 테니까 자르지만 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 1월부터 4월까지를 A조로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를 B조로 해서 나머지 C조로 해서 A, B, C조로 돌려가면서 일하더라도 목숨만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장이시라면 그 요구를 받겠습니까? 이분 독특한 분한테 괜히 잘라야죠. 그런 순간에 자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좋은 기회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정리하는 게 100번 낫지 그 인원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마지막 요구를 거절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2,626명의 해고 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면 뭘 받아야 돼요?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되니까. 내용 증명으로 배달된 통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 집에 안 간다고 해고가 그럼 안 해고로 바뀌냐? 그것도 아니지만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버틴다 하더라도 요즘은 뭘로 사람을 잘라요? 정리해고를 뭘로 해? 문자로 하잖아요. 네,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문자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문자로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잘려나가면 이 200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고요. 200 밖으로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30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명. 2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실 그런다고 오죽하면 사람의 목숨을 끊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고되고 나서 그 마음을 보면 얼마나 이 삶에 있어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쌍용 자동차나 대우 자동차의 그 가족들의 숙이나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목이 메일 정도밖에 이게 200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밀려난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돈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회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돼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으로 가죠. 내가 여기 기름밥을 묻힌 공장에서 난 절대로 이 공장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싸움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불법 주거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렸기 때문에 이제 내 공장이 아닌 거고 내 공장에 들어가서 투쟁하는 것 자체가 뭐죠? 불법 투쟁입니다. 합법적인 정리해고에 내가 목숨을 뺏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항할 권리도 없는 거죠.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파업은 무슨 파업이에요? 불법 파업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의 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황 사장은 어떻게 돼요? 사람 자르고 나면 황 사장의 이윤은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윤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대박감자탕이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 감자탕 혹은 감자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여기 있는 정간의 감자탕, 뭐 성간의 감자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똑같은 조건이 되면 이 판을 벌린 이유가 이윤 때문에 벌렸는데 또 그런 조건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쌍용 자동차와 한국 GM, 최근에 한국 GM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싸우던 노동자들이 이 정리해고 사업장을 공격할 때는 헬리콥터가 올라가고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옥상으로 헬리콥터가 오고 헬리콥터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내려요? 컨테이너가 내려옵니다. 컨테이너 안에 일개 뭐 분대나 일개 소대 정도의 인원이 있고 그 안에서 쫙 내린 다음에 문이 쫙 열리고 영화 같지 않아요. 이 영화를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옆에 그림은 아이들과 정리해고 결사 반대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어디 있어요? 공장 가까운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 공장 가까운 아파트에 되면 주민들이 저렇게 프래카드를 내리게 되고 그날 정리해고가 떨어진 날 1층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편함에 한 집 혹은 두 집 걸려서 봉투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 봉투가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황 사장은 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괜히 앞에 앉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무슨 대책을 또 세우게 될까요? 황 사장은. 이쯤 되면 한 바퀴 돌아오면 또다시 이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황 사장은 또 어떤 고민을 할지 들어봅시다. 또 어디 간다 소리 하지 말고. 예. 예. 재료값을 그럼. 아, 재료값을.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예. 재료값은 조금 이따 줄이는 것으로 하고 다시 여기를 줄이게 됩니다. 다시 모아요.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러저러해서 사람을 해고하는 뭐 이 눈물겨운 아픔까지 황 사장 막 연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결국 또 얘기해요. 주방의 최 씨와 홀의 오 씨는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황 사장은 이쁜 A4 용지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죠. 그날 밤에.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 감자탕집 유리창에 딱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셨어요? 새로운 직원을 자르고 왜 구해? 더 저렴하게. 반은 맞은 것으로. 뭐라고 쓰죠? 알바 구하고. 흔히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평균 임금이 약 51%, 뭐 이 정도, 51%, 54%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크게 보면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셨죠. 한국 사회에서 평균 임금이 51%밖에 안 됩니다.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감자탕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쓰기 시작하면 여기는 알바나 비정규직을 쓰지 않으면 성간의 감자탕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감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나는 그런 걸 못해. 우리 오수환 님 같은 경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비정규직 쓰면서 장사는 못해. 그럼 문 닫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버티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게 되고 그럼 비정규직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노동자로서 월급 받고 살고 있지만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나는 여기 있는 기업체 중에 하나라면 여기 있는 감자탕집 주인 중에 하나라면 나도 비정규직을 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쓰면 어떻게? 안 쓴다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네.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람의 착함과 악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의 구조인 거고 비정규직을 쓰는 사회라고 하는 게 용인되는 구조에서 누구나 쓰게 되는 거죠. 비정규직을 쓰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통업체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비정규직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정규직 싸움이었죠. 기억하세요? 유통업체. 대한민국의 큰 유통업체인데요. 뭐죠? 홈플러스, 이랜드. 이랜드가 정규직들을 전부 아웃소싱으로 내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랜드의 회장은 누구죠?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박성수. 11조와 감사헌금을 1년에 10수억씩 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장로라는 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한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 문제를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단선적인 얘기죠. 비정규직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 판을 벌린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본가입니다. 이 구조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비정규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비정규직 봅시다. 이게 학교예요. 아까 마침 학교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 이 중에 정교사 하나 빼놓고는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따지고 보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고, 비정규직 비율도 계속해서 이 통계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83년에 첫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87년에 노동운동을 하고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늘고 늘어서 1000만을 넘어서고 있고 하는 일은 어때요? 정규직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비정규직. 임금은 51%. 대충 평균에 비해서 51%가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정리해고가 있고 쌍용은 왜 저렇게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희망버스를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그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저건 문제가 있어 라고 노동자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본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늘 해고에 노출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버스라고 하는, 그래서 한진중공업에 희망버스가 생겼을 때 우리 가야 돼. 왜냐하면 저건 한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의 문제야. 저걸 그냥 용인한다고 하면 회사 어려우면 누구나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어떤 대안을 내더라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희망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은 왜 생겨났을까? 왜 비정규직의 임금은 반밖에 안 될까?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도 오늘 인정하셨다시피 나도 쓸 것 같은데? 라고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이죠. 또 조금 더 진행해보면요. 이 200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에 들어가는 이 비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있는 직원을 계속해서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외를 조금이라도 시키더라도 있는 직원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안 시키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신규로 채용하는 게 이익일까요? 어떤 게 이익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있는 직원을 더 쓰는 게 낫죠. 시간외 수당 1.5배를 주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주 52시간이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12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이게 법입니다. 물론 특별한 업종들의 경우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 노동자들에게 딱 적용되는 규정은 주 40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은 절대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6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왜 68시간으로 늘어나죠? 500원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가장 힘이 있다가 보니까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일 좀 더 시켜야 되겠어. 안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법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보내요.
어떻게 하면 이 52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52시간이라고 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합쳐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그래서 68시간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일본도 주 40시간입니다. 같이 주 40시간을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2달을 일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시간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추가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있는 직원들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뭐 기종노조 월급도 옛날보다 많이 받고 뭘로 많이 받아요? 시간의 수당이 많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월급이 일정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은 국가는 이렇게 노동시간을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청년들한테. 쟤들이 안 나가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해서 저걸 정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빨리 좀 나가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 일자리 문제를 뭘로 바꿨어요? 세대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만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인데요. 이렇게 OECD 평균보다도 무려 600시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독일보다 4달을 더 일하고 일본보다 2달을 더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조에서 청년 문제가 등장합니다. 방금 노동시간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데모들을 하죠. 막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100만, 200만 청년 실업 시대 얘기하고 청년 실업 100만, 대한민국은 몹쓸 인턴 천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것도 시대를 반영하는 프래카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독점 말고 조금만 나눠주세요. 청년들이 나온세운 프래카드의 집회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민주노총 앞입니다. 민주노총 앞에 가서 이 프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한 거죠. 청년들. 형님들,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 일자리가 없는 거나 이런 문제들은 장시간 노동과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마치 누군가 일자리를 독차지함으로써 안 되는 구조처럼 만들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신문과 언론들이 연일 이렇게 방송하면서 왜곡시켜가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요 200은 저들에게는 비용이지만 이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성과 연봉제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연봉제라고 하는 게 A부터 E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이걸 매년 심사를 합니다. 근데 A 받은 사람이 매년 A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쭉 해보면 대략 한 5년쯤 지나면 10%는 임금 인상이 되고 20% 정도는 원래 성과 연봉제를 안 하더라도 받았을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고 나머지 70%는 어떻게 돼요? 결국 임금이 하향된다라고 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연봉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걸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에게 하고 이게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전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물론 민간기업은 성과 연봉제를 하고 있지만 당시 공공기관에서 들고 나왔던 게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도 A라는 사람이 연속 2번 2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를 수 있다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임금을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방식이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성과 연봉제라고 하는 문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성과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 임금 피크제나 성과 연봉제와 같은 구조에서 노동부 장관은 1억 2천만 원 다 받으면서 왜 5, 6천만 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은 아까 일자리 문제를 바로 세대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던 박근혜 정권에서 심상정 의원이 했던 발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몇 시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300이 산수를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다음 시간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사회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문제, 자본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의 사법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어디에서 오고 있고 이재용은 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됩니다. 정치제도, 민주주의, 법, 제도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요. 가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를 토대와 상부 구조 이런 말을 쓰는데요. 법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사상이 상부 구조라면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들은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입각한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과 정치와 철학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자본이 이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체제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강화되는 자본의 세계 지배,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지, 전쟁은 왜 일어나고 또 WTO, FTA라는 건 뭐고 환경과 생태는 어떻게 해서 자본이 파괴하고 있는 건지,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 혹은 공공복지에 대한 문제, 금융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저런 문제들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 맞아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요 300을 줄여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요 300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러니까 요것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요걸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꼭 같이 뵙기를 바라고, 혹시 더 뭐 친구분 중에 오실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자리가 좀 좁더라도, 원래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한 20명 정도 해서 조별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같이 하는 문제도 고민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강의식으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